지미 커리건이라는 이거 지금 한국말로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은데 아주 뛰어난 만화책. 만화책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픽 노블이라고 그러죠. 그래픽 노블이라는 게 그래픽으로 그죠? 그림으로 그려진 소설이라는 뜻인데 70년대부터 등장한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던 거죠. 배트맨 그것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래된 게 아니죠. 60년대 미국의 포스트 모던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나오게 된. 어쨌든 그 중에서 지미 커리건의 The Smartest Kid on Earth는 여기서는 설명을 안 했지만 이분의 이 그림, 이 책이 얼마나 성과를 이뤘는지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마디 하자면 이 만화책으로서 영국에서 도서상을 받고 최초로 그러니까 만화가 본인은 만화가인데 30대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그 도서상 소설까지 포함하는 걸 포함해서 경쟁해서 여기서 도서상을 받고 그다음에 영국과 시카고에서 미술관에 전시도 되고 그러는 업적을 남긴 책이에요. 그러니까 만화 예술. 그래서 내가 만화가 예술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책을 발견을 우연히 해서 한국에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미 커리건 The Smartest Kid on Earth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 크리스 웨어의 책이에요.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자체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해설을 안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런 이유도 있어요. 크리스 웨어의 지미 커리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 지미 커리건, The Smartest Kid on Earth. 아직 번역본이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이거 너무 기니까 제목을. 보통은, 다른, 영어로 요약할 때는 지미 커리건으로 요약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로 인용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용어라서 그리고 알려져 있기도 또 스마티스트 킨 언어스로 알려져 있어요. 지미 커리건을 알려져 있고 책을 구입하려고 쳐보시면 물론 해외에서 구입하게 되겠지만 물론 한국 사이트에서 구입하지만 이렇게 쳐야지 찾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를 이용할 텐데 피터 슈젤달이 뉴요커라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잡지죠. 예술 잡지, 예술 잡지죠. 거기에서 이 사람을 인정을 해줬는데 그래픽 노블의 시대가 왔다. The Graphic Novels Come of Age.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픽 노블의 시대가 왔다. 왜냐? 바로 이 책 때문이라는 거죠. 단어들과 그림들을 이 기사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중요한 말은 이러한 매체의 공식적인 첫 번째 걸작. 전부 다 영어로 이용하진 않을 텐데 몇 개만 내가 인용할게요. The first formal masterpiece of the medium이라고 선언할 정도의 만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을 쓸 때 만화가 영화보다 더 위대할 수 있을까? 이게 내 첫 번째 제목이었어요. 근데 너무 도전적이고 그래서 혹시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밑으로 넣었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위한 하나의 제목이었어요. 20세기 초 그때 영화가 발명이 됐죠. 영화라는 것이. 그래서 새로운 예술 장르가 탄생이 된 것처럼 그거랑 비슷하게 21세기 초, 지금 21세기 초반이죠. 지구상에서의 똑똑한 아이라는 이 한 작품을 통해서 만화의 예술적 재발견, 만화는 쭉 있어 왔는데 만화의 예술적 재발견을 통한 새로운 예술 장르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으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일본의 망가가 만화죠. 만화의 원조 거의. 망가에서 비롯하였지만 일본의 라면처럼 한국의 웹툰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죠. 네이버나 그쪽에. 이 시대의 정신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데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시점에서 그게 그냥 성공한 게 아니고 그게 예술적으로 어떤 바탕에서 해야 되는지를 그런 철학이 있으면 그 성공이 지속되겠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를 소개하는 작업은 영화 예술의 위력을 뛰어넘는 만화 예술의 전망을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웹툰이 갈 길, 또 영화 예술이 갈 길, 그런 것들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분석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스누피가, 알죠? 스누피는 아시죠? 찰리 브라운. 이게 만화들이죠. 그런 만화 비교할 때 보면, 그건 읽기가 쉽죠. 그냥 영어 공부한다고 왜 신문에 영어하고 한글하고 번역돼서 나오는 게 많죠. 이런 거. 근데 크리스 웨어의 이 책은
이 책의 앞에 있는 홍보 문구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홍보문만 읽겠습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에 비교할 만큼 읽기 어렵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웨어의 작품은 조이스의 율리시즈에 상당하는 만화다. 누구도 읽은 적이 없고 읽은 적이 있는 사람은 엿같다라는 걸 안다. 그러나 그것이 책꽂이에 있으면 정말로 대단해 볼 것이다. Where's work is the comic equivalent of Joyce's Ulysses. No one's ever read it, and those who have know that it sucks. But it sure looks great on your bookshelf. 이게 이제 하나 있어서 이것만 분석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주인공의 의식과 무의식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해가. 그럼 의식과 의식이 막 섞여 있어요. 그 설명에.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서사 기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테드랄의 그 율리시즈도 그렇잖아요. 율리시즈도 의식과 무의식이 섞여 있는 거의 첫 번째 책이죠. 걸작. 리얼리즘 소설의 직선적 서사, 그를 포괄하는 그 모더니즘의 대표 소설이 율리시즈인데 그것처럼 직선적 서사가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거는 직선적이죠. 그죠? 찰스 디킨즈나 제인 오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은 쭉 줄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직선적 서사를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포함해서 넘어가는 율리시즈처럼 스누피나 찰리 브라운 같은 것도 사실주의적 만화죠. 그게 직선적 서사가 있었단 말이죠. 뻔하게 이해가 되잖아. 근데 그걸 포괄하여서 만화라는 장르를 본격 예술로 승격시켰다는 거예요. 율리시즈도 마찬가지고 본격 예술로 그전에는 소설이었는데 본격 예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비교는 적절한 것 같아요. 게다가 독자의 진지한 독서 의지를 촉발한다는 점에서도 이 홍보 문구잖아요. 아주 적절한 홍보 문구인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만화 장르가 원래 독자 친화적이잖아요. 아이들이 보고 만화방이 있고, 그죠? 지금도 쉬러 갈 때 만화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거리를 소개를 많이 해 있어요. 그래서 줄거리 소개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자료를 썼지, 도서관 이라이브 전자도서관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쳐보면.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0개쯤 찾아봤는데, 지구상에서 똑똑한 아이를 갖다가 다양한 측면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가 어떤 글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여러 개를 읽으려고 그래요. 한 5개쯤 읽으려고 그러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지미 코리건은 추수감사절 주말이 됐는데 미시건주의 워커샤라는 가상의 마을이에요. 진짜 마을이 아닌데 거기서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30년 동안 거의 못 보고 있다. 어릴 동안. 어릴 때만 헤어진 다음에 외롭고 온순한 36살 남자인 거죠. 어색하고 생기가 없는 성격의 지미는 고압적인 어머니가 있고 사회생활이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잘못된 시간에 받은 전화 통화 이후 지민은 어머니에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만나기로 동의한다. 어렵게 썼는데 어머니가 계속 어떻게 보면 거의 괴롭히는 상태의 전화 통화가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 일단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과 거의 대화할 수 없는 그에게 이 경험은 큰 스트레스인 거죠. 어머니 외에는 아무하고 얘기를 잘 못해요. 그 정도의 사람이고, 그 정도 수줍고 뭐라 그럴까, 어색해하는 사람인데. 근데 관계가 없었던 사람은 아버지하고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찾아갔지만 이 두 사람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물론 그 비행기표를 보내서 갔거든요.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진 건 맞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만나서 얘기하는 동안에 다소 인종차별주의적이며 사려 깊지 못하다는 게 지미에게 드러나요. 지미를 오래 놓고 방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었냐면 중간에 1893년 이건 지금은 2000년대 이게 2000년에 나온 책이니까 그 얘기인데 1893년 이건 시카고 세계 박람회 시대에 병행하는 이야기는 이 할아버지가 아주 늙은 사람으로 조금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렸을 적 할아버지가 외롭고 작은 소년이었던 지미의 할아버지가 지미의 증조부 즉 학대하는 아버지와 어려운 관계가 또 있었다는 것. 그 4대에 걸친 거죠.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지미.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의 주제적인 측면에 우선 주목을 하게 된 이유는
근대 가족의 문제죠. 지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잖아요. 더 큰 이유는, 근데 이걸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영화 세계 속에서 근대 가족의 난경을 성공적으로 제기해둔 감독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일 것 같은데, 최근에 한국 배우들과 상연한 브로커라는 영화, 그 영화가 그 마지막 결론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소 주춤거리는 것 같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 대단한 감독인데, 다른 영화도 정말 다 대단한데, 왜 이렇게 약간 주춤거릴까? 그거에 대한 어떤 대답이 하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문 기사 하나를 읽겠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베이비박스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브로커 영화에 2013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찍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양한 취재 과정 속에서 일본의 입양 제도와 양부모 제도에 관한 조사를 했고, 일본 구마모토 현에 아기 우편함 시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후 취재를 통해 한국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었고, 한국의 베이비박스에는 일본보다 10배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다는 사실이 조사됐어요. 이거 한국이 훨씬 낫겠죠? 이거에 대해서 영화를 찍는데. 그러니까 만약 일본에서 이 소재를 적용했다면 어떤 배우를 캐스팅했을지 질문이 나오자 일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일본 버전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영화는 일본의 이야기를 전제로 쓰다가 실현이 안 돼 한국에서 찍은 게 아니에요. 애초 A4 3장짜리 플롯에서부터 한국 배우들 이름이 있었어요. 한국은 입양에 대해 널리 인식이 되어 있고 일본보다 입양 제도가 많이 정착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죠. 이 소설을 소재로 만든다면 일본보다 한국이 더 어울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화를 만들었죠. 일본 배우 아키라 유야에게 칸 영화제 최연소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아무도 모른다. 2004년부터 진짜로 일어날지 몰라 기적.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받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2013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의 영광에 빛나는 어느 가족까지. 그가 만든 영화들에는 그 영화 내용 앞에 나온 영화들을 요약한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과 부모의 이혼으로 성장기 속 혼란을 겪는 아이, 뒤바뀐 아이로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가정, 혈연 관계가 유사한 전무한 유사 가족 등 해체되고 절망의 나락에 빠진 가족부터 어딘가 이지러지고 톱니가 빠진 듯 보이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유사 가족까지. 요게 이 영화에서 만들라는 거였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영화 속 아이들은 방임, 학대 등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성장통을 겪는다. 이거는 이 만화하고 이 영화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성장통의 끝자락도 그들의 희망적 돌파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도 이 만화하고 영화하고 같이 어울려요. 그리고 이 브로커라는 영화에서 다소 주춤거리는 것 같은 이유가 올해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 의도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뭐 연출 의도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영화 장르 자체의 한계로 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만화 이걸 보고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같은 주제를 취급하는 거죠. 그렇지만 380쪽에 있는 지구상의 가장 똑똑한 아이처럼 시간 제약이 없죠. 그래픽 노블은 읽다가 놓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되니까. 시간의 제약이 없는 그래픽 노블이었다면, 만약 이렇다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도 충분히 예술적으로 설득력 있게 재현할 수 있을 것,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컨대 관객이 상영관의 암흑 속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 제약. 이게 이제 영화의 제약이죠. 그 속에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발목을 잡았다. 그거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 전달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대 핵가족의 붕괴와 그것을 대체할 만큼의 다정한 친밀함을 공유하는 탈근대 시대의 가족 모델. 이게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주제의식인데, 이게 브로커라는 영화에서 관객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기에는 관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였고, 그러니까 그러한 미래의 전망만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걸 정말로 놀라운 눈빛 연기로 전달한 배우가 바로 송강호 씨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남우주연상을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화를 보면
그 그래픽 노블을 보면 부모가 자기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따라 자신을 철저하게 이용하였을 뿐이라는 이게 끔찍한 진실이었던 거죠. 근대 가족의 진실은 이걸지 몰라요. 이걸 자각하고 난 후에 지미 코리건이 첫 장면에 슈퍼맨처럼 그래서 그게 너무 이게 너무 절망적이니까 첫 장면에 슈퍼맨 옷을 입고 자살을 감행하는 앞자리에 있던 직원이 그걸 보는 게 첫 번째 장면인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새로 부임한 데스크의 여성과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이걸 못했던 사람인데 이 평범한 일상을 하는 장면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애는 380쪽이에요. 이 긴 여정의 마지막 부분이 뭐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정한 친밀함을 공유하는 탈근대 시대 가정 모델 이거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이렇게 긴 과정을 겪어야 겨우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데 이거는 뭐 얼마나 어려운 목표예요? 얼마나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걸 이 그래픽 노블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영화로 만약 제작한다면 아주 여러 편의 속편이 필요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고 긴 거의 뭐 관객이 볼 리가 없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지구상의 가장 똑똑한 아이가 다정하고 친밀한 관계의 최초의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거 그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 내가 이걸 시작할 거야. 이 사람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최종 결론이란 말이죠. 그게 최종 결론인데 그러니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에 지어진 2시간 30분은 그 자체로 무리한 상황이 아니냐 이거죠. 두 번째 해설은 줄거리 소개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라는 별명이 붙은 지리 코리건은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다. 이제 30년 뒤 사회생활에 어색해하며 대머리가 되어가는 배불뚝이 조니를 고압적인 어머니가 끊임없이 조르는데 그의 아버지라는 신비로운 남자가 전화를 하여 추수감사절에 방문해달라고 요청한다. 뒤이어지는 이야기는 으스스하게 완전히 발겨벗겨진 가족의 초상화다. 근대 가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가족의 기능장애 시대죠. 차라리 나도 그래. 그거 뻔해. 왜 그래? 그렇게 흥미롭지 못하겠지만 웨어의 이 책은 그거를 아주 독특한 형태로 해갖고 특별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술적 했으면 흥미롭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살아가는 내내 지미를 동반하는 방향 감각의 상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코리건 남자 3대의 삶의 사파. 지미를 빼놓은 그 앞사람들이죠. 그거를 보여주면서 직선적 일관성의 방향 감각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쭉 직선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 그래픽 노블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가운데 또 책이 안에 이게 들어있으니까 바로 이 책의 구성 방식에 사용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앞에 고래 3대 사람도 그 역사 그 자체가 반복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반복이냐? 이러한 방향 감각의 상실과 끝없는 변화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쭉 내려온 거다. 그죠? 4대째.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는 스누피나 찰리 브라운의 이야기를 약속하는 그렇게 보여요, 처음에는. 왜냐면 어린 지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온갖 지정을 당하면서 뭐 똑바로 앉아 손 내밀지 마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차 타고 찾아간 클래식 자동차 전시회를 가요. 그 옛날 차 있죠. 멋진 차죠. 거기서 지미가 슈퍼맨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의 공연이 3시에 시작되면서 엄마가 3시까지 카페테리에 오라는 엄마의 명령을 아마 엄마도 잘 못 사니까 표를 지미 것만 사줬겠죠. 엄마는 3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지킬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슈퍼맨의 사인까지 받느라고 카페테리아에 너무 늦게 도착한 지미의 팔을 움켜쥐고 엄마라고 하지도 마 임마 Don't mind me buster 라고 엄마가 야단치려고 하는 순간 이게 좀 폭력적이죠 거의. 저기 부인 내 동료를 그렇게 취급하는 법은 없죠. Hey hey there ma'am there's no way to treat my partner 라고 끼어서 역성을 들어줘요. 싸구려 공연을 하는 남자죠. 슈퍼맨이라고 그러지만 지미와 어머니에게 통닭을 사줄 정도의 여유는 있었고 그것이 슈퍼맨과 지미 어머니의 하룻밤 정사로 이어져요. 사적으로 이어진 이 일화의 첫 번째 페이지는 우주 속의 그 지구가 보여주고 지미를 재촉하는 목소리로만 구성돼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다음날 아침 장면으로 그러니까 그 중간에 스토리는 거의 2페이지에서 싹 빨리 지나가는데
다음날 아침 장면으로 어린 지미가 먼저 일어나서 시리얼 아침을 혼자 먹을 때 슈퍼맨이 나타나요. 슈퍼맨은 자신의 마스크를 선물로 주면서 그 위에 눈에 가리는 거요. 입에 가리는 거 말고. 근데 어머니에게 내가 정말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내가 얘기해줘. 알았지? But you tell her I had a real good time. Okay? 라고 부탁합니다. 마지막 두 칸은 잠옷으로 몸을 겨우 가린 엄마의 모습이 한 칸이고 마스크를 쓴 지미가 엄마 그가 정말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엄마에게 얘기해주라고 그가 말했어. Mom, he said to tell you he had a real good time 라고 신나서 말한 장면이에요. 말을 그렇게 쓰고요. 눈에다가. 이 책이 으스스하게 완전히 발가벗겨진 가족의 초상화죠. 라는 점을 입증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의 첫 번째 부분과 대비한다면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미가 어머니의 굴레를 벗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머니가 추수감사절에 자신을 방문해달라고 지미를 그렇게도 심하게 조르던 이유가 전화로 남자친구를 사귀어있다는 선언이었다는 충격적 사실은 이 첫 장면의 의미를 평생 되새겨왔을 어린 지미로 하여금 자신을 힘들게 키워주는 호르몬의 말을 어길 수 없다는 심리적 억압의 굴레를 벗어나게 했겠죠. 자기 때문이 아니라, 지미 자신 때문이 아니라 엄마 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그리고 이기적이었다는 것. 그걸 깨달았을 수 있어요. 지미의 이런 심리적인 해방에, 그리고 이렇게 심적으로 해방하는데 어린 시절 자기를 버리고 떠난 무책임한 아버지를 만났던 경험. 쌍으로 그러는 거죠, 부부가. 그게 도움이 됐을 거예요. 세 번째 줄거리인데 이 책은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편적으로 출판되었던 지미 코리건의 시리즈의 종합판이다. 쭉 이게 전부 한꺼번에 책이 나온 게 아니라 7년 동안 부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화들이 보통 그렇죠. 그가 부재하는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고 지배하려 드는 어머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고 시도하고 자동차 사고와 아버지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의붓 여동생과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독자는 주인공 지미를 따라가죠. 단어들과 그림들 사이에서 외워의 미묘하고도 독창적인 대화가 시선을 사로잡고 생각을 촉발하며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소 인종차별주의적이며 살아있지 못한 아버지하고 만나요. 그는 결국 아버지의 자동차 사고와 뒤인 죽음이라는 재난을 초래하였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미에게 입양된 흑인 여동생 에이미가 있었어요. 에미와의 만남과 인간관계에 의미 있는 발전을 경험하게 해요. 급작스럽게 사망한 아버지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하룻밤의 시간 동안 지미는 아버지와 별다를 바 성격을 가진 할아버지를 만나요. 근데 할아버지는 강도가 덜하죠. 에이미의 이야기와 또 가족 사진들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아닌 에이미라는 다른 녀석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에 복받친 에이미가 마지막에 예전에 아버지처럼 예고도 없이 자신을 방 밖으로 내쳤지만 그래서 이제 시카고로 돌아와 버리는데 시카고로 지금까지처럼 지미가 일방적으로 내쳐졌다기보다는 감정의 복잡한 교류 과정 속에 벌어진 일종의 우발적 사건이었거든요. 그 전혀 다른 성격이죠. 그리하여 고속 열차를 타고 돌아와요. 비행기 타고 갔다가 비행기 못 타니까 급하게 돌아와야 돼. 엄마 때문에. 고속 열차를 타고 서둘러서 시카고로 돌아온 지미가 어머니를 만난 다음에 어머니가 수술감사절 연휴 동안 애타게 만나고자 했던 이유가 자신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정말로 어머니의 심리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네 번째 줄거리 소개는요. 당신은 32살의 웨어에게 아버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짐작할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았다. 그 독자들 보고 말하는 소리죠. 그가 이 책을 시작하여 만들어 나간 6년 동안 부분적으로 과제를 풀어나갔다. 이 과제라는 게는 바로 즉 그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였던 거지. 이 책이 반 넘게 진행되었을 때 죽기 직전에 그의 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해서 어색하고 짧은 재회 때 그때까지는 없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만난 거죠. 그를 만나는 것을 망설였고 이유를 생각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웨어가 말했다.
그가 그랬던가? 즉 이유를 생각해냈던가? 그런 소리죠. 아니, 그런 게 바로 끔찍한 부분이다. 전보다 더 혼란스럽다. 이유가 없다는 거. 이유를 못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웨어가 지미 코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감자처럼 생긴 배가 불뚝 나온 거, 수줍어하는 니체가 슈퍼맨을 부르는 말인 초인간에 빗대요. 우버맨쉬라고 그러죠. 빗대요. 평균 인간에 못 미치는 인간이니까 이걸 운터가 언더죠. 그러니까 언더맨쉬. 여기 새로운 용어인데 일종의 만든 용어죠. 조어죠. 코리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찰리 브라운 같은 만화적인 아이 인간이죠. 찰리 브라운 그래도 좀 사람 같잖아. 근데 똑똑하지도 않고 아이도 아닌 그런 상관 명사라는 거죠. 그는 칸나기 방에서 조용히 일해요. 지배하려는 드는 어머니에게 매일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그를 무섭게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죠. 끔찍한 추수감사절 주일의 어느 날, 그러니까 앞좌석의 사람이 슈퍼맨 옷을 입고 자살하고 엄마가 그동안 근데 엄마는 들들 볶고 오라고. 그런 날 어느 날 자기는 그 회사에 그냥 있고 혼자 있고 빌딩에 시어스 빌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높은 빌딩에 혼자 아무도 없이 있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미시간주에 자신을 방문하고 비행기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가는 거죠. 재난을 초래하게 되는 희비극적인 만남 동안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재난이지만 희비극적이에요. 지미는 입양된 흑인 여동생 에이미와 지미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도 또 다 이름이 지미예요. 지미 커리건이에요. 아주 늙은 할아버지를 만나요. 그게 언제 100살이 넘었죠. 지미 커리건 안에서 아름답고 가슴 아픈 장편 소설의 중편 소설 할아버지 얘기예요. 노벨라 위디는 오브이죠. 할아버지 자신의 1980년대 시카고의 어린 시절이 펼쳐져요. 여기까지 줄거리 하나 더 읽겠어요. 마지막으로. 지미 커리건은 외롭고 정서적으로 손상된 인간 조난자. A lonely, emotionally impaired human castaway라고. 이건 누가 하냐면 저자가 해요. 이렇게 명명해요. 아예. 명명하는 멍청하고 과민한 사무실 직원에 관한 이야기다. 정신적인 괴로움에 관한 무제한의 용량. 그러니까 괴로운 건 무제한으로 괴로워해요. 제외한다면 그에게는 어떤 주목할 만한 개인적인 자질도 결여해 있다. 없어요. 뭐 대단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 능력이. 지미에 어떤 사람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도플갱어라고 그러죠. 거의 도플갱어 할아버지죠. 비참한 1890년대 어린 시절을 포함한 서너 개의 서로 얽힌 이야기들이 참담할 정도로 아버지는 또 참담할 정도로 시시한 인물이죠. 그게 부자였던 아버지가 36살의 지미의 첫 만남을 중심으로 모여요. 퇴직자 거주지에 사는 지미의 어머니는 자기 도취의 괴물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의 핵심 스토리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과 똑같이 생긴 사람인 도플갱어처럼 지미 커리건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3대에 걸친 남성의 얘기가 지미 커리건의 윗세대 얘기죠. 셰익스피어의 극중국처럼 어, 2대죠. 이거 3대가 아니라 할아버지 얘기밖에 없으니까 2대겠다. 아버지 얘기는 안 나오니까 장편 소설 속의 중편 소설로 제공이 돼요. 근데 이야기가 4분의 1 정도 진행된 지점에서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프롤로그라고 서사라는 제목을 단 두 쪽에 줄거리 개요를 해놔요. 그러니까 쭉 한 4분의 1 정도 읽은 다음에 페이지가 없어요. 여기 이 책의 특징은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같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보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페이지는 책이지만 페이지가 없으면 책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림이 쭉 이어지니까. 페이지가 일부러 없는데 그래서 4분의 1 정도라고 그런 거예요. 페이지를 못 말해요. 그 개요의 첫 번째 칸에 맨 첫 번째 컷에 영화 컷처럼 컷이죠. 짐 코리건이 외롭고 정서적으로 손상된 인간 조난자라는 정의가 서술식으로 한번 그리고 지미 코리건 자신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반복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미 커리건은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가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외롭고 정서적으로 손상된 인간 조난자라는 것을. 그래서 밑에 따옴표 치고 나는 외롭고 정서적으로 손상된 인간 조난자입니다. 여기 원문이에요. In it we learn that Jimmy Corrigan, the smartest kid on earth, is a lonely, emotionally impaired human castaway. I'm a lonely, emotionally impaired human castaway. 이렇게 지독한 강조는 지미의 아빠, 지미의 할아버지, 지미의 증조부가 달린 나무가 하나, 한글어가 개보학점이 있는데 그걸 옛나라라고 밑에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멀리 고층 빌딩에 모여 있는 걸 새나라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컷이 하나 딱 있어요.
반복된 정의의 윗부분이 화자의 말이죠. 요거는 따옴표가 없으니까. 따옴표 아래 된 거는 이건 주인공 등장인물의 말이겠죠. 화자나 등장인물이 둘 다 정의가 지미 커리건에 관한 진술일 수밖에 없다면 이렇게 외롭고 정서적으로 손상된 인간 조난자를 계속 만들어내면서도 적어도 4대에 걸쳐서 여기 4대가 나오니까 영향을 주고받은 지미 커리건은 누구냐? 바로 보통 인간의 표본, 즉 근대 가족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걸 뜻하겠죠. 우리가 현재 주요 스토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는 2000년의 지미 커리건이죠. 사실은 2000년 훨씬 전에 책이 나왔는데 2000년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 한태원에서 그 판권을 사서 아마 다시 찍은 것 같아요. 그 가계도 어쨌든 가계도에서는 거기는 아직 안 나오니까 옛 나라에서는 나뭇가지로 가지고 흡수된 작은 이파리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나머지 가지인데. 그러니까 새 나라에 접목되는 중이겠죠. 그래프트 하는 중이겠죠. 지금 우리의 지미 커리건은 그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원에 동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지미 커리건인 거죠. 요컨대 그는 장편 소설 속의 중편 소설이라는 과거사, 이건 배경이죠. 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장편 소설이라는 본편의 주인공인 거죠. 그런데 왜 그가 다른 지미 커리건들과 다르게 취급을 받을까요? 그거는 지금까지 검토해 본 것처럼 두 번째 미장센에서 투신 자살하는 슈퍼맨 치곤과 달리 외롭고 정서적으로 손상된 인간 조난자의 차원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미가 그 무서운 어머니에게 혼날 걸 무의식적으로도 각오했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클래식 자동차 전시회에서 슈퍼맨 공연을 관람하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부모 등 어린들에게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라는 말을 대부분 듣고 살겠죠. 그 꼬마일 때는. 아이라면 누구나 주변 환경에 자각이 들기 전까지는 거의 누구나 그렇게 믿겠죠. 그러니까 슈퍼맨이 어머니에게 혼날 지경에 처한 지미를 동료라고 부르는 이유가 또 그거죠. 어린애들은 자기를 다 동료로, 슈퍼맨을 동료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시카고 시절의 할아버지, 어린 지미가 자기가 만든 엉터리 주물말을 만들었는데 가장 아름다울 거라고 터무니없이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실력이 부족했는데 어, 친구 아버지가 자기를 자기한테 많이 안척해준다고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거꾸로 가장 지지나서 그랬는데 근데 이런 장편 소설의 중편 소설 속의 중편 소설이 가슴 아프게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라고 무작정 믿던 자신의 세계관. 이건 우리한테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절하게 부서져 내린 어린 시절의 경험에 관한 묘사라서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게 부서진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아프게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1893년에 할아버지, 즉 어린 지미가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라고 여기는 홀아버지, 그때는 홀아버지가 혼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칭찬에 얽매여 있었던 것처럼 2000의 손자, 어린 지미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를 여기는 홀어머니의 칭찬에 얽매여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정말로 무작정 오래 살아남아서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무작정 오래 나서 놀림감이 되어버린 할아버지죠. 정말로 오래 살았어요. 먼저 2000년에 지미 커리건은 자기 스스로 자라나서 정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가 되는데 성공하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냈으니까.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니까. 그것만 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라는 거죠. 응? 크리스 웨어가 주장하는 바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의 주인공 지미 커리건은 아버지에게서는 육체적으로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니까 어머니에게서는 정신적으로 근대 가족사회의 제도의 족쇄를 벗어남으로써 자신과 거의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을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바로 앞칸만이 방향 슈퍼맨 옷을 입고 자살해버린 그 사람도 지미 커리건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외롭고 정서적으로 손상된 인간 조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했겠죠. 와 달리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는데 성공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36살이 되도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집, 즉 새로 부임한 여성 직원 등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과
친밀하고 다정한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변화를 스스로 해낸 거예요. 이러한 이게 극적인 전환이에요. 누가 볼 땐 평범한 얘기지만 4대에 걸쳐서 지미 커리건을 억압해온 가부장적 핵가족 대세의 틀을 벗어나서 할근대적인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모색하는 행위겠죠. 물론 지금 시작이지만 이러한 주제를 브로커라는 영화에서 고레에다 히로 감독이 의도했던 건 같아요. 그렇지만 영화 장르의 시간적 제한 때문에 다소 다짐으로 우기너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색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들게 됐거든요. 다른 지미 커리건들도, 그러니까 다른 아버지들도 느닷없이 미시건행 비행기표를 보낸 2000년의 지미 아버지처럼 좋은 의도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의도는 좋았겠죠. 그건 틀림없을 거예요. 비행기표를 왜 그 비싼 비행기표를 그 아버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미 커리를 만나는 방을 한 달 월세를 내서 빌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없는 거죠. 힘이 없어요. 그들도 가부장적 핵가족 제도의 희생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학대하는 아버지들도. 그러므로 2000년의 지미 커리건이 그러한 제도적 악순환을 깨뜨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픽 노블의 주제가 아주 의의가 크죠. 그 뛰어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똑같은 주제를 다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를 이토록 자세히 읽는 이유는 이 작품의 내용적 성과보다는 크리스 웨어가 이룩한 장르적 성공 때문에 읽고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이 책이 이러한 매체의 그 공식적인 첫 번째 걸작이므로 그래픽 노블의 시대가 왔다라고 뉴요커가 선언할 수 있었다. 뉴요커가 선언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문화씬에서는 엄청난 얘기예요. 만화가 영화보다 위대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할 정도로 20세기 초의 영화의 발명처럼 모더니즘의 대표 소설가 조이스의 율리시즘처럼 만화 예술이라는 새롭게 탄생한 장르의 재탄생한 르네상스죠. 장르의 발전을 기대하게 해요. 그리고 이는 한국의 웹툰이 이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영화 예술의 위력을 넘어서게 하는 힘을 갖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적으로 그런 장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크리스 웨어의 이 장르적 성공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의 시대적 필요성을 첫 번째로 인용했던 뉴요커의 단어와 그림들의 피터 수잘덴, 이분의 인용을 많이 할 텐데 벌써 앞에서 두 번이나 했죠.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어떤 만화 비평가라는 등장인물이 아침 시리얼을 먹다가 곰곰 생각한다. 결론 부분에 말이에요. 독자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하는 산문, 이 글이 순수한 내면성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그죠? 내면적인 얘기죠. 글은 그 말풍선에 들어가 있는 글이요. 그리고 영화가 스펙타클을 경험하는 외면성. 영화는 또 그 거꾸로 이제 그 외면성이죠. 그 그림. 아마 난하는 두 개 다 있죠. 그래서 아마 쓰인 단어의 내면성과 이미지의 물질성. 그래서 월즈 앤 픽처스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 글에. 그걸 둘 다 포괄하는 게 만화죠. 그게 인간의 본성을 더 자세히 묘사하겠다. 근데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비판해요. 쓰레기 같은 말? 러비쉬. 그래요. 잘 말했다. 또 이건 뭔 소리예요? 왜 잘 말했다? 이거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이 말을. 20세기 초의 만화가 그 당시 기존 예술 장르의 종합 선물 세트였죠. 그래서 그 대단했죠. 여섯 번째 예술 어쩌고. 20세기 초의 만화는 이 영화와 산문의,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이니까, 산문의 종합예술, 영화보다 더 소설을 포함까지 하는 영화니까, 그 종합예술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전망을 지금 수잘대리 하고 있잖아요. 위에서. 그런 전망을 내가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걸 했어요. 그런 얘기를. 그래 놓고서 말해 놓죠. 그래 놓고서도 뭐라 그러냐면, 수잘대기 자신의 이런 장밋빛 전망을 쓰레기 같은 말, 러비쉬라고 극적으로 폄하를 해버려요. 왜 이러지? 그거는
그런 이유는 자신이 영감을 준 현대시에 T.S. 엘리ot의 황무지가 어렴풋이 보여준 것처럼 그때 황무지가 현대시에게 영향을 미쳤긴 했지만 정확하게 딱 보여준 건 아니죠. 피카소의 아빌룡의 처녀들이라는 그림도 마찬가지죠. 큐비즘의 창시자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몰랐겠죠. 그 바쁜 파문에 어렴풋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 그래픽 예술이라는 장르가 현재 르네상스 이탈리아를 뒤흔들었던,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유화 그림 있죠. 오일 페인팅. 우리가 보는 그림이라는 거. 그 르네상스 이탈리아 때는 처음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유화에 대한 논쟁이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급격하게 생각이 발전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픽 노블도. 그런 다른 형태, 다른 예술 형태죠.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에 완전 초창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뚜렷한 이론 체계를 제시할 수 없는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이론을 말해놓고서도 그럼 그 증거를 설명해라. 그 이론 체계를 제시해라. 그거를 못하겠으니까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자기 비판하고 앞에 아침밥 먹다가 곰곰이 생각해 본 거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잘 말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묘하게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쓰는 글은 뭐예요? 요거를 없애려는 거죠. 요만큼을. 잘 말했다를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거죠. 이 시달될 글에 한 발짝 더 나가서.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 웨어의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의 장르적 성공 전망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르적 성공 전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작업이 엄청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피저 슈젤들이 그래픽 노블이 보여주는 가장 큰 장점을 앞에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시적 상상력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그 용어만 안 썼을 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앞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이에요. 슈젤들의 글에. 슈젤달의 글에. 그래픽 노블, 즉 부풀려 올려진 만화. 그러니까 펜터 커믹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만화는 만화인데 과장되게 칭송받는 만화, 뭐 그런 뜻이죠. 이 사람 계속 그런 입장을 취해요.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아직. 근데 10대와 20대의 많은 이들에게 배트맨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벌거벗은 단어들이 사람들의 흠모하는 특질을 잃어버리기 전에 과거 한때의 시의 존재 같다. 시. 그러니까 시가 어땠냐면 그 벌, 시의 벌거벗은 단어들이 사람들이 흠모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가 원래 그런 매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1960년대에는 시인 유형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타를 시적 상상력을 가지고 발라드를 불렀죠. 네, 존 덴버 뭐 이런 그죠? 80년대에는 타악기 리듬과 운율, 로큰롤. 2000년대에는 펜으로 그리는 것. 그게 바로 이 그래픽 노블이죠. 그러니까 시적 상상력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게 삶을 변화시키는 상상력인 거죠. 그 삶을 변화시켰던 시처럼 시적 상상력이라는 말만 안 쓰고 시적 상상력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픽 노블은 젊은이의 예술인 거죠. 미래의 예술인 거죠. 정신적 유연성과 신경 과민의 스태미나를 요구하며 그에 보답한다. 해설을 좀 더 하면 현대인의 삶을 선도해가는 시적 상상력이, 그죠? 60년대에는 발라드로, 80년대에는 로큰롤로 발현됐다면 2000년대에는 그래픽 노블이 그 선구적 위치에 있다고 그 슈델달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크리스 웨어의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라는 작품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슈젤달이 정의하는 문학적이며 영화적인 전략으로 백과사전적 지휘력을 발휘하는 크리스 웨어의 그래픽 노블의 예술관의 체계, 이거를 자세히 읽는 게 참 중요해졌죠. 이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앤드류 아놀드의 타임지에 쓴 짧은 글, 바른 길 코리건, 라이트웨이 코리건에서 다른 좋은 포스트 모더니스트처럼 like any good post modernist,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결과라는 거죠. 예전의 만화 예술을 새로운 표현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그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했다는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올더 커믹 아트를 갖다가 뉴 익스프레시브 폼으로 리쉐입했다는 웨어의 공로를 인정해요. 그리고 이거를 분석하는 글은 로라 클로버그가 쓴 내셔널 포럼에 쓴 서평에서 그리고 한동안 나는 켈빈 레이드가 주간 출판사 퍼블리셔스 위클리 온라인판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최근에 크리스 웨어의 새로 나온 책이 이야기 건축학인데 빌딩 스토리즈인데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크리스 웨어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이 상자 속에 있는 삶, 크리스 웨어의 이야기 건축하기에 있는 발명, 명료성과 의미였는데 그 두 편의 글을 중심으로 한국의 웹툰 작가들이나 영화 감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크리스 웨어의 사상적, 예술적 성씨의 사상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법적 측면도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두 개만 읽으면서. 나머지 더 글들은 이제, 관심 있으면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기 바라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요걸 보고 난 다음에 읽으면 좀 쉬울지도 모르죠. 근대 시대의 가정 모델을 벗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포함하고 초월해야 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다정하고 친밀한 가족 같은 인간관계의 미래 전망.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딱 말할 수 없고 가족 같은 인간관계일 텐데 그거를 모색하는 크리스 웨어의 그래픽 노블은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포스트 모더니티의 예술적 실현이겠죠. 그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란 말 한 걸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라는 이 책의 타이틀이 아이러니처럼 들리는 이유는 아이러니처럼 들리는 게 왜냐면 되게 가장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 그치? 그런 사람인데 아이에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깡통 로봇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요. 아이에게 이 자존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러죠. 아 잘한다 어쩌고 그죠? 그게 근대가 저게 클리셰죠. 아이한테는 계속 이렇게 자존감을 높이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더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탈근대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니체의 초인간 우버맨씨가 그래픽 노블의 슈퍼맨으로 진짜 슈퍼맨 있죠. 그 영화로 많이 생성. 그게 왜 사랑을 받죠? 슈퍼맨, 배트맨, 그죠? 많이 나오죠. 그게 그 영화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는 이유가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라는 기존의 클리셰가 작동되지 않죠. 그래서 끔찍하게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짐이 우리 현대인들 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슈퍼맨이라도 되는 환상으로 자신의 비참한 환경을 버텨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꼬마애들을 보시면 그걸 볼 거예요. 꼬마애들이 혼자서 특히 남자애들이 많이 그러는데 혼자서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손 두 개 갖고 싱싱거리고 슈퍼맨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아주 어린 시절 말을 조금만 하고 만화 영화를 조금만 볼 줄 알게 되면 슈퍼맨 놀이에 확 빠져 있어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런 거죠. 이런 건지 앞에 건지 작동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작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행복하다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 걸 행동하는 건지도 몰라요. 유심히 꼬마 아이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에 지미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죠. 이 슈퍼맨이. 근데 사실은 지미의 할아버지가 어린 지미였던 1893년. 아니 그 이전에 남북전쟁의 시대에도 필요했다는. 그러니까 즉 근대 시대 가족 클리셰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에게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 근대 가족 제도의 본질적인 특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식을 학대하게 되었던 거죠. 아버지들이 의도적으로 학대한 게 아니라 제도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도 슈퍼맨이 필요했다는 점을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미지 하나가 새예요. 새 그림이 느닷없이 나와요.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크리스 웨어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책의 내용은 1863년의 지미의 중저부부터 현재까지 시간에 걸쳐 있다. 서로 다른 시간의 변화들이 다양한 병원 옆에서 동지를 위한 물체를 모으는 새의 특별한 시각적 시퀀스를 통해 보여진다는 거죠. 이 새는 첫 번째로 전쟁 지역 텐트 야전 정원 주변에서 꽃이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모으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런 다음은 1890년대 병원 건물 옆에서 알린이 맞나? 문법적으로 이것도 보인다가 맞죠? 그 다음에는 1930년대 링컨 병원에서 그런 다음 1950년대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미가 코피를 흘리며 기다리고 있는 현재 응급진료소의 창턱에 있는 둥지 안에 나뭇가지를 놓고 있어요. 같은 새예요. 같은 모양의 새. 그것이 서로 다른 시간에서부터 서로 다른 새들이 있겠죠. 그렇게 새들은 오래 못 살잖아요. 뿐만 아니라 흘러간 시간을 회고하는 같은 새라는 느낌을 독자가 갖게 되죠. 똑같은 모양이니까. 새들 다 똑같죠?
옛날에 참새는 지금도 참새죠. 똑같이 생겼죠. 자크 데리다의 차연 이론의 만화 예술적 실현이에요. 차연, 디페랑스. 이게 여기가 A고 여기가 E인데 프랑스어 발음이 다르지 않죠. 얘네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근대적인 이론 체계 속에서 중시하던 차이는 공간적 차이만을 구별하죠. A와 B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근데 차연은 차이와 지연, 즉 시간적 차이를 도입한 용어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 철학 중에 하나죠. 근대 사상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근대의 배제와 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적 이론 체계를 위해서는 뭐냐면 A는 아니고 B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래서 A와 B의 두 개의 공간적 차이를 기본으로 해요. 근데 이게 바로 true, false 이게 논리학, 이분법적 논리 체계 모든 학문은 이거로 돼 있어요. 근대 사상은요. 그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공부는 여기에 기반을 두는 거죠. 실험과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 과학이라고 그러죠. 과학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과학도 뭔지 아세요? 트루 폴스로 검증될 수 있는 가설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과학은 안 돼요. 검증할 수 있는 트루 폴스. 그래서 그 트루를 입증하는 것이 과학 실험이에요. 이렇게 가면 된다. 맞냐? 맞다. 이거죠. 그런데 최근에 그런 과학 실험, 특히 사회과학에서 실험 결과의 검증 불가능성, 뭐 사람들을 뭐 그 감옥 실험이 있는데 감옥에 가려놓고 간수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잔인해진다.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 그거 안 맞는 것 같아. 그게 요새 얘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 유명한 실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는 뭐냐면 시간적 차이를 고려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소위 그러는데 특히 사회가 나는 예술 쪽 하니까 실험과까지 갈 정신은 없죠. 너무 멀죠, 거리가. 그래서 사회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공간의 이분법적 차이에 기반을 두는 실험 결과죠. 그죠? 간수와 재수 뭐 이렇게. 그죠? 그래갖고 실험군과 비교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적 차이를 두고 실험된 실험 결과, 요새 실험하는 거예요. 결과했더니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게 뭐야? 그래서 사회과학의 실험과학이 성립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사회과학적 얘기죠. 심리학. 공간적인 차이만을 고려하는 그게 뉴턴 물리학이 그랬단 말이죠.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양자역학은. 그 현대 물리학은. 뉴턴 물리학은 지금 그래서 특히 컴퓨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뉴턴 물리학 갖고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대 사상이 전근대를 배척하고 배제하는 이분법적 태도를 취하지만 탈근대 사상은 근대나 전근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초월하지만 그런 역사적 입장을 택해요. 데리다의 차이는 그러니까 공간적인 차이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차이도 고려하는 용어예요. 왜 내가 이론적인 얘기를 했냐면 크리스 베어의 포스트 모던 사상의 특징을 설명하려면 할 수 없이 기본적인 이론적인 논의를 조금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의 새 이미지, 그지? 그게 왜 기존의 새 이미지와 어떻게 혁명적으로 다른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론을 설명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지미가 코피를 흘리며 기다리고 있는 현재 응급실 진료소의 창턱에 있는 둥지 안에 나뭇가지를 놓고 있는 새 이미지. 이건 뭐냐면 어린 지미가 갖고 있던 슈퍼맨의 환상의 지속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새가 슈퍼맨은 아니죠. 그 새는 어른이 되어서도 갖는 슈퍼맨 환상이에요. 슈퍼맨은 이미지는 이 책을 관통하여 나타난다. 지미 자신이 슈퍼맨 서치를 입고 있죠. 아버지가 줘서. 지미는 자신이 슈퍼맨처럼 진료실 밖에서 날아다니는 새라고 상상한다. 그리고 새가 창에 부딪힐 때 우리는 지미와 함께 진료실로 돌아온다. 즉 현실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이 만화 세상에서 슈퍼맨은 무적이 아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요새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흔들리는 이유예요. 무적이 아니다는 사실을 어떻게 영화화할 것이냐. 이게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브로커에서 감독이 혼란스러워하듯 똑같이 지금 똑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영화 감독 하시는 분들한테 한 얘기인데 어떤 슈퍼 영웅은 그러니까 지미 사무실 건너편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죠.
식당에서 어떤 아이가 갖고 있는 슈퍼맨 장난감이 바닥으로 추락하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지미 아빠가 그걸 주워서 그 아이에게 돌려주면 우리는 슈퍼맨이 다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언급하죠. 그렇지만 뭐 자살하는데. 그러니까 새의 이미지가 이게 이제 근대 시절에는 당연히 희망의 파랑새 상징이었겠죠. 그걸로 끝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현대의 슈퍼맨은 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는 무적이지 않은 슈퍼맨이 더는 희망의 상징이기만 하지 않은 새의 이미지로 확산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의 희망의 새의 이미지가 현재의 슈퍼맨으로 전달되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쭉 이어져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직선적 스토리라인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현재 더는 무적이 아닌 슈퍼맨의 이미지가 거꾸로 과거의 헛된 희망의 새의 이미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 거꾸로 돼요. 과거에서 현재로 되는 게 아니라 현재가 과거로 올라가서 거꾸로 해서 역사의 해석을 변경시키는 거죠. 옛날에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과거를 거꾸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건데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직선적 시간의 흐름, 그게 아니에요. 결과가 원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역사관의 시간이 도래하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는, 과거를 다시 뒤집어서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크리스 웨어의 기술적 그래픽 노블의 예술적 완성도. 이거는 어떤 예술이나 영화도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완성도죠. 이렇게 지독한, 이게 대단한 포스트 모던 예술 완성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시간적 한계를 포괄하는데 그래픽 노블의 예술적 미래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는 것. 이게 내가 생각할 때 크리스바의 영민한 점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칭찬을 받는 이유예요. 그렇지만 그래픽 노블도 관객의 영화 관람에 필적하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주장한다고 무슨 소용있겠어요. 예술이니까 경험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상과 이제 그 기법을 좀 더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영화의 배경음악이 있잖아요. 그 배경음악이 하나인데, 영화는 배경음악을 깔 수가 없죠. 그렇지만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배경은 뭐냐면 생활소음이죠. 노래 하나도 안 나오는 다큐멘터리 있죠. 이 작품 속에서 적절하게 의성어를 사용해요. 오노마토포이에. 예를 들면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컷에 걸쳐서 끈질기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 윙, 노크 소리, 노크, 사무적으로 전화하는 소리, 옆에 들리는 소리인데 소음인데 그게 말풍선에 있어요. 라디오 방송 소리는 물론이고 깡통 굴러가는 소리, 클렁크, 식사 시간에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클링크. 그 다음에 붉은색 글자로 표현된 두들겨 맞는 소리, 척, 뻑 맞는 거죠. 기침 소리, 코프. 그 다음에 가래를 뱉어내는 소리, 칵. 통상적으로 소음이라고 여겨져서 외수적 완성도를 위해 배제하였던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소리를 상용화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의 2차적 차원의 지면 구성을 한계를 극복하고 영화와 같은 3차적 경험을 제공하려고 해요. 요새 나온 책들 스토리즈는 그건 이걸 할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책이 아니고 막 박스로 막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3차 경험을 하려는 거죠, 직접 진짜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빌딩 노블즈를 보시면서 내가 예언을 나는 그 책은 아직 안 봤는데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책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다루는 측면에서 그 기존의 만화, 순피 같은 것들은 영화와 다른 점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리얼리스틱한 직선적 시간의 흐름에만 국한되어 있죠. 영화는 아니죠. 영화는 왔다 갔다 하죠, 시간이. 그래서 크리스 웨어가 영화의 컷처럼 만화의 컷을 사용해요. 영화도 컷에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때는 가까이 접근했다, 줌인했다, 줌아웃 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의 미묘한 흐름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방법론을 터득한 것 같아요. 지미가 기억하는 한 첫 번째로 만난 뒤에, 첫 번째 만난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어릴 때 헤어졌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지미의 아버지가 서로를 알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식당 식코스 동안에 그 웨어의 시각적 서사 기법을 보여주는 장면이 생생하게 드러나는데
식당 테이블의 컷이나 틀이 시간의 통과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컷이 테이블을, 그러니까 식탁 테이블을 나오는데 각각의 컷이 페이지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한 칸마다 한 개씩 나와요. 지미와 그의 아버지가 점심을 먹으며 하는 대화를 묘사하는 컷의 다른 판들이 그 옆에 있어요. 이 시퀀스는 맨 처음에는 팁과 함께 있는 더러운 테이블이 나와요. 거기에 앉은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깨끗하게 치워지고 음료들이 나타나고, 그런 다음 빨대가 거친 음료와 숟가락, 그런 다음 조금 마신 커피, 그 다음에 이제 커피가 먼저, 음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음식이 서빙되고, 음식 일부를 먹고, 음식을 더 먹었고, 테이블에 음식 식구가 하나 남아있겠죠? 그래도 여전히 더 많은 음식을 먹었고, 그런 다음 우리는 깨끗한 테이블로 돌아가요. 그 테이블 이미지가 12컷이 이렇게 있어요. 각각이, 그러니까 그전 거가 아주 비슷하게 보이지만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깨끗한 테이블이 또 나왔는데 두 개의 컷, 앞하고 뒤의 컷하고. 근데 테이블 위에 그림자의 방향이 달라요. 그동안 시간이 지나갔다 이거죠. 크리스 베어가, 그러니까 데리다의 차이 이론의 지연 이론, 즉 공간적 차이 플러스 시간적 차이 이론을 적절하게 활용한 거죠. 여기서도. 그래서 그래픽 노블이 영화 예술 장르에 비할 때 부족할지 모를 시간의 흐름의 묘사 기법을 훌륭하게 창조하였던 것 같아요. 어, 이 교수의 영화 읽기 30으로 읽었지만 최동원 감독의 외계인의 무리수를 보면서 그게 그걸 읽으면서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홍상수나 박찬욱 등 한국 영화계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감독들이나 그의 후배 감독들이 어, 이게 개인적 천재성에 기반하는 노력으로, 엄청난 노력으로 그 뛰어난 업적을 일궈냈다. 거꾸로 난 역설적으로 대단한 감독이라고 생각됐어요. 그걸 혼자, 그 역사를 혼자 짊어지다니, 그런 생각을 해서 읽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의도인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읽었어요.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하여 지금 이 탈근대 시대에 적합한 정동의 느낌, 그걸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한국의 뛰어난 예술가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세계적인 공감을 유도한 예술작품을 창작해내는데 필요한 사상체계를 구축해야겠다. 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지금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크리스 베어의 지구상의 가장 똑똑한 아이를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예술에 필적하거나 뛰어넘는 만화예술의 장르를 개척하는 크리스 베어의 천재적인 기법들이었는데, 그게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 사상적 고뇌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최동원 감독의 얘기를 언급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발견된 그 이야기 건축하기를 위한 저자의 인터뷰에서 그런 고뇌의 내용을 읽었어요. 대답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이 책의 뒤에 있는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사물을 기억하는 방식,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함께 우리의 삶을 놓아두는 방식,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에 도달하려는 노력이며, 우리에게 어울리도록 우리 자신의 기억을 다시 쓰려는 일종의 노력인 거죠. 우리에게 어울리도록 다시 쓰려는 거예요. 그거를 당신에게 벌어졌거나 당신에게 어떤 일을 당신이 기억하려고 할 때 아마 그저 수초 동안일 뿐이거나 아마 대강 그 정도일지라도 당신이 주변 세상에 관한 감각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도록, 당신이 그러한 느낌 속에서 때때로 당신을 거의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 아주 복잡하고 뺑뺑 돌려 쓰고 있죠. 엔 느낌에 도달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크리스 웨어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구호에 기반을 두었던 그 근대 시대의 방식이죠. 그거를 감싸고 넘어갈 새로운 기억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축하려고,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의 새로운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픽 노브가 예술이 되는 거예요. 장르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사물을 기억하는 방식,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함께 우리의 삶을 놓아두는 방식, 이게 뭐냐면 근대 국가를 뭐라고 그러냐, 상상의 공동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의 개별 공동체로 존립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과정인 거죠. 우리끼리 느끼는, 그죠? 이러한 과정이 왜 필요해졌냐? 근대 사회가 이미 그 효능을 다하고
탈근대 사회를 구축하는 방법론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사물을 기억하는 방식도 새롭게 필요하고,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함께 우리의 삶을 놓아주는 방식이라는 것도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주 여기서 설명 안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한국은 언제 건국했느냐 갖고 한국에서 싸우고 있어요. 진짜 싸우고 있죠? 정치권과 역사학계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구축됐느냐? 아니면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과정, 거기서 한국이라는 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란 말이 민족 국가잖아요. 앞에는 민족이고 뒤에는 국가가 구축된 거예요. 그 두 개가 구축이 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한국은 어떤 거냐? 논란 있잖아요. 한국이 언제 구축됐어? 대답 한국 사람들 못해요.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이 방식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근대 시대에 한국을 구축하는 방법들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남 얘기를 볼 필요 없어요. 한국은 몇 년대에 구축했어요. 대답 못함. 이 정답이에요. 대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복잡하게 해야 된다. 임시정부 때 민족이 구축됐고 1948년대 국가가 구축돼서 우리는 민족국가다. 그럼 언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됐냐? 그건 아주 최근이죠. 내 생각에는 촛불혁명 때일 것 같아요. 그럼 언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구축됐냐? 대답하기 어렵죠. 왜? 탈근대 시대에 한국이 언제 구축됐냐?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근대사회라면 대답이 딱 나와야 돼. 안 나오죠. 두 번째, 보시면, 그래서 그 두 번째 설명도 그런 얘기예요. 당신에게 벌어졌던 어떤 일을 당신이 기억하려고 할 때 아마 그저 수초 정도일 뿐이거나 대강 그 정도일지라도 당신이 당신 주변의 세상에 관한 감각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도록 당신이 그러한 기억 속에서 때때로 당신을 거의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느낌. 이 다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면 탈근대 시대를 위한 일상적 기억의 구축 방법론이에요. 탈근대 시대도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 일상생활을 어떻게 일상적인 기억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이름의 일상의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 굳이 기억하지도 않아야 되는 일도 대방 구성되어 있잖아요. 일상의 기억해요 그거를? 보통 기억 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려고 할 때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일 같은 거.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미국의 유력 신문에 뉴욕타임즈에 소개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서비스 수준이에요. 놀랍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여행원 미국인이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하철 개찰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억하려고 하는 일, 즉 기념할 만한 일이 되는 거죠. 사진도 찍고 그러겠죠. 그러나 지하철 탑승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한국인들에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당신이 당신 주변의 세상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도록 당신이 그러한 기억 속에서 때때로 당신을 거의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안 하는 거죠. 감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이게 일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통카드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비상사태가 되면 그때는 지하철 탑승의 과정은 그전까지는 그저 일상적인 그러니까 감각을 잃어버린 자동화의 상태의 행위 이게 일상생활이거든요. 그 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크리스 웨어가 하는 소리가 일상적인 기억의 작동 과정을 이토록 복잡한으로도 왜 설명하냐?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 왜 그럴까요? 근대 일상적인 기억이 더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래. 지금까지 당연했던 거, 당연하지 더 이상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탈근대 시대의 일상적 기억을 구축하는 작업이 급급하게 요구되는 거죠. 그걸 이제 만화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만화 읽으면서, 흔한 만화를 읽으면서 일상적 기억을 구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 같은 만화가 그런 일상생활의 구태의하는 삶의 모습을 산파적으로 묘사했어요. 약간 탈근대적인 느낌을 넣었지만 그 그래픽 노블은 예술 장르로 변신한 이유가 뭐냐? 그러한 과업을 본격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크리스 웨어가 주장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러니까 크리스 웨어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래픽 노블의 예술성에 관한 설명이 바로 이어지는데 내 말은 그러니까 이 크리스 웨어의 말이에요. 모든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발생하는 이야기가 진행하면서 변하는 어떤 사람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지? 예술, 작품 이런 거지, 예술 작품. 그런데
그거를 나는 내 머릿속에서 그것을 느끼는 방식에 좀 더 유비적일지 모를 어떤 것을 창조하는 요. 그러니까 비슷하긴 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같은 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유비라는 건 비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한 것보다 근데 그거 그냥 단순한 유비적일 정도가 비유되는 게 아니라 좀 더 3차원적이며 불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이게 지금 탈근대적인 어떤 새로운 예술적 장르를 설명하려는 쉬운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용어를 쓰면 싫어한단 말이죠.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이론적인 용어를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내 말은 그것은 분명히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very touchy 이렇게 써요. 주의 깊게 다뤄야만 하는 아주 민감한 것. 그다음에 fey라는 드문 단어를 써요. 아마도 비현실적인 면이 있어서 약간 특이하며 pretentious 거의 확실하게 가식적이고 허세를 부리는 종류의 것이라서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나쁜 느낌 bad feeling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나쁜 느낌이 아니라 자기도 마음이 안 편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겸손한 소리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나쁜 느낌이겠어요. 이게 독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독자를. 그것은 정말로 그러한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종의 실험이기는 합니다. 뺑뺑 돌려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건 지금 미국 독자들을 생각하는 거죠. 어려운 철학 용어로 쓰면 싫어하는 프레그마티즘 실용주의의 나라라서 그래요. 기존의 만화에 유럽인들한테는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유럽인들한테는 용어를 좀 써서 얘기하겠죠. 나처럼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기존의 만화의 직선적 일관성에 기반하는 설의 방식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게 탈근대 시대의 형식으로는 불가능해진 것. 이걸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작품인 지구상에서의 가장 똑똑한 아이가 큐비즘의 선구자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모더니즘의 선구자 T.S. 엘리엇의 황무지나 조입 세이스의 율리시즘처럼 새로운 예술의 선봉에선 아방가르드 작품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돌려서 얘기했지만 알고 있어요. 그리하여 인터뷰어가 켈빈 레이드가 질문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방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삶을 지금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요. absolutely,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의 내용이 실제로 그러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입니다. 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면 나는 만화가입니다. 또는 이야기를 씁니다라고 대답할 것이고, 반응은 오, 그거 참 멋진데요? 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만화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직선조차 그릴 수 없거나 이야기조차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통 생각하는 그런 만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건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언제나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을, 여러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그들에 대해 알게 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소설을 쓰시죠? 다 소설을 써요. 누굴 만났을 때 그 사람 어떨까? 돌아가면서 소설을 쓴다니까,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잘 알고 있는, 당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소설을 써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두 우리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답이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굴까 하고 소설을 쓴단 말이죠. 당신이 당신 마음속에서 그것이 아마도 사실은 아니겠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든지 사실도 아니겠죠. 그대로 가는 이야기를 창조하는 거죠. 나만 그러냐 이거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만화가 그래픽 노블을 통하여 만화 예술로 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 웨어가 굳게 믿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단정 짓듯이 탈근대 시대의 사람이라면 에? 누구나 비록 때때로 그 사실이 아니겠죠. 아마도 다 사실 수는 없잖아.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그들에 관해 어떤 것을 알게 될 때마다 소설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대 시대 동안에는 소설과 산문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이 예술이라면 산문은 법조항처럼 문자 그대로 리터럴리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산문의 경우에는 이해와 설명의 과정에 단련 당사자들 간에 큰 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죠. 법이 뭐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법줄 제도가 있잖아요. 합의를 딱 보는 거죠. 확실하게. 그게 재판이잖아요. 재판이 바로 그거예요. 약간의 차이도 두면 안 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 이게 맞다. 그러므로 넌 사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사형이나 징역형을 처할 수 있겠어요? 이게 간극이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크리스 웨어가 모든 사람이 소설을 쓰는 중이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왜 소설을 쓴다고 얘기하냐?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산문의 세계가 그 위력을 급격하게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게 그죠? 내노란불, 뭐 그게 다 공감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아직 공적인 영역에서는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산문의 세계를 고수하고 있죠. 안 하면 무너지죠.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를 몇 살부터 가야 된다. 그거 해석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미국에서 못 돌아오는 가수 한 명 있죠. 그게 이제 이거를 우습게 여겼다가 뭐 잘못한 것도 크게 없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틀린 건 없는데 이걸 우습게 여겼다가 이걸 고소해야 되는데 그 사람 무너지는데 세상이. 그래서 그런 잘못 아주 그게 대역죄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적 대역죄죠.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러한 산문의 세계가 그렇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아니죠. 사적인 영역에서. 그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낭만적 사랑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이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내 아이를 낳아도 그런 고백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근대 사회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되는 가족을 약속하는 시절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은 남자가 여자한테 내 아이를 낳아도 그랬다는 거야. 당연히 가족이죠. 사랑이 그게 사랑의 고백이다. 이 꼴이다. 이 같다 이거야.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산문의 숨겨진 뜻을 파악하려고 노력한 필요가 없었던 시절이죠. 그지? 요즘은 어때? 요즘. 청년 세대는 결연으로 귀결되는 낭만적 사랑의 과정에 대한 믿음을 거의 상실하였죠. 그래서 어떻게 썸이라는 대체물을 개발하고 뭐 이혼하고 또 만나고 뭐 그러죠. 예능을 보면 썸의 애정 관계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려면 산문이 아니라 소설에 의존해야 되죠. 그래서 뭐 프로포즈를 하고 뭐 촛불로 뭐 행사를 하고 그죠? 소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소설 써야 돼요. 누가 대신 써주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힘들어요.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근대 사상이 더는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간관계를 적절하게 영위하기 위해 소설을 써요.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뜻이 시적 상상력을 동원해야 된다. 그죠? 그것이 뭐예요? 이 크리스 웨어가 생각하는 시대적 진단이고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산문의 세계라는 거. 그거 당연히 그것도 사실은 보면 인위적 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 전근대 중세에서 근대로의 시대적 전환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 근대 사회, 19세기 중반부에는 낭만주의 시세계의 시적 상상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그게 영국인에게 근대적 자아의 독립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거죠. 그리고 그 영국인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그리고 그 근대적인 국가 체계가 큰 성공을 거두어 대영제국으로 확대하는 후반부 빅토리아 시대에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소설이라는 장르가 그죠? 시적 상상력을 산문과 결합하여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 빅토리아 시대의 일상생활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의 모습이에요. 이 글이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에 20여 개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이 교수의 책 읽기 10이에요. 이걸 왜 갑자기 얘기하냐면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를 개설한 이유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크 데리다가 조건 없는 대학에서 대학의 인문학이 근대사회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미 도래하여 있는 탈근대사회를 다시 한번 대학의 인문학이 선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 필자가 동의하면서 대학에 국한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유튜브 학교를 만든 거죠. 크리스 웨어가 모든 사람이 언제나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단정 짓듯이 시대 판단을 해요. 당연히 아주 단정을 짓죠. 이런 시대야 라고 단정을 지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사적인 국면에서는 근대 사회의 산문이 더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래. 그러므로 근대 사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시적 상상력이 산문과 결합하여 소설이라는 장르를 창출해내었던 것처럼 지금 탈근대적 시대의 상황에 새로운 소설 장르의 도래를 요구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뭔가 새로운 소설 장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픽 노블이 소설이죠. 장편 소설. 그래서 그래서 크리스 웨어는 만화가 그래픽 노블이라는
예술로 진화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소설, 즉 노블이 아니라 왜 그럼 그래픽 노블이냐? 탈근대 시대의 정동이 언어의 형식만으로 제대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로만 할 수 있다면 노블로 발전하면 되잖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어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은 아주 조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접수된 이후에는 그것이 우리의 두뇌에 기이한 방식의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그러한 구조를 신뢰한다면, 만화 속에서 많은 방식으로 그러한 구조가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페이지 위에서 거의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의 만화야. 스누피, 찰리 브라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사물들이 연결되는 게 놀랍습니다만 지금은 어떠냐? 때로는 사물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화가로 당신은 어떤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은 내버려 두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의 명제적 진술 제도, 분명히 전달되는 산문이라는 게 있었죠. 그 산문이 전달이 어느 정도 되니까 예술의 표현도구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일상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70%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의사가 전달되는 연구가 있어요. 말로는 30%만 전달된다. 그런 연구가 있어요. 산문 언어 체계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20세기 초에 어떻게 했어요? 영화가 예술로 등극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제 탈근대 시대가 와서 복잡해졌잖아요. 너무 복잡해진 현실이 됐어요. 근데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 이외의 전달 매체가 언어와 동반하면서 영화와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영화보다 더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있는 게 바로 그래픽 노블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선구적인 예술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크리스 웨어의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는 각자의 컷을 구성하는 논리가 저자의 시선이 아니에요. 저자가 고용한 카메라의 시선의 논리 같아요. 줌인도 있고 줌아웃도 있어요. 가까이 다가고 멀리 카메라가 플래시백도 있고 꿈 시퀀스, 드림 시퀀스도 있어. 아주 다양한 촬영 기법이 있어요. 나는 영화 전문가가 아니라서 영화 전문가라면 그 다양한 촬영 기법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독자가 그래픽 노블을 읽으면서도 영화를 보는 듯한 관객이 동시에 돼야 되는 게 이 그래픽 노블의 특징이에요. 이는 표면적인 사실을 재현하는 사실적 영상이 있어야겠죠. 있지만 그걸 포함하고 넘어가면서 지미 커리건의 내면 상태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박받으면서 패기를 짝사랑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거를 짝사랑한 얘기를 아버지가 막 너 여자친구 있지 고백하라고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패기를 진짜 애인인 것처럼 상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디까지가 의식의 표현이고 어디까지가 무의식의 흐름에서 튀어나온 내용인지 제대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 그래서 이 책이 어려워요. 보기가. 근데 일부러 모호하게 전달했다기보다는 지미의 마음 그리고 그러한 지미의 마음에 공감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어디까지가 소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 그 지미 크리스 웨가 쓰는 용어 아주 재밌는 용어가 있는데 클리어 케이오스 분명한 혼란. 그러니까 케이오스는 케이오스인데 분명하게 전달하겠다는 거죠. 그걸 묘사하려는 이게 아주 양쪽에 모순되는 단어인데, 그죠? 옥시모론적이죠. 크리스웨의 그래픽 노블이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에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 아주 필요한 선구적인 예술 작품이라는 점은 그래서 분명하겠죠.